Oh dear, that suit is ruined. Well, perhaps he needed some cooling down. 비켜, 생일 주인공 아저씨. 정말 이게 당신 끝이야? 무릎까지 꿇고? 오빠, 가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사라져도 되는 공간처럼. 그 여자의 생일 파티에 내가 쏟아부은 정성과 돈은 솔직히 말해 미친 짓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에서 나온 기획이었다. 장소 섭외부터 테이블 세팅 하나하나, 늦은 밤까지 고민하며 쓴 비용들까지 전부. 결혼 4년 차, 내 인생의 중심이라 믿었던 아내 이수진을 위해 완벽한 밤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장소는 청담동 한복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루프탑 바였다. 5단 케이크는 강남에서 제일 잘나가는 파티시에에게 주문 제작했다. 그녀가 환장하는 초콜릿과 바닐라를 섞은 시트였다. 영화에서나 보던 샴페인 타워도 세웠다. 추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조명 아래서 크리스털 잔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심지어 꽃은 지구 반대편에서 공수해온 희귀한 난초였다. 언젠가 그녀가 내 꿈의 부케야라고 했던 그 꽃이다. 거금, 아니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돈이 깨졌지만 상관없었다. 오늘 밤만큼은 수진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길 바랐으니까. 나는 가장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우리가 10수년간 알고 지낸 친구, 가족, 지인 60여 명 사이를 누비며 웃고 떠드는 그녀를 지켜봤다. 피곤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몇 달 전부터 내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머릿결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결혼이지. 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때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당연히 뻔한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았다. 고생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더니 뜬금없이 박지훈 팀장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 자식을 나의 등대라고 불렀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니.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다. 박지훈, 그녀와 같은 회사 동료이자 가끔 밥 먹듯이 가볍게 언급하던 그 남자. 가슴이 죄어왔지만 나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참았다. 다음 차례는 나겠지. 나를 소개하려나 보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묘한 비웃음을 흘리더니 마치 대단한 깜짝쇼라도 준비한 것처럼 나를 돌아봤다. 그녀가 건넨 건 작고 가벼운 쇼핑백이었다. 자, 여보, 선물이야. 사람들은 그저 부부간의 귀여운 이벤트라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시계나 넥타이 같은 걸 기대하며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빳빳하게 접힌 검은색 명품 티셔츠 한 장이 들어있었다. 티셔츠를 꺼내 펼쳐든 순간 하얀색 굵은 글씨가 내 눈을 찔렀다. Divorced, 이혼.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곧이어 눈치 없는 몇몇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이는 마치 자신이 코미디 대상이라도 받은 양 낄낄거렸다. 내 손은 그 이혼이라는 단어를 쥐고 부들부들 떨렸다. 결혼 생활 4년, 내가 감내한 희생들, 밤새워 일하며 청구서를 맡고 이런 파티를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 단어 하나에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게 쿨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슛 60명의 시선이 내 반응을 기다리며 내 얼굴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티셔츠를 그녀 얼굴에 집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쇼핑백을 내려놓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놔줬다. 그녀의 진짜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까르띠에 팔찌가 잡혔다. 몇 달을 아끼고 모아 산 금빛으로 매끈하게 빛나는 놈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팔찌 케이스를 케이크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누구도 보란 듯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때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저 안으로는 절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티셔츠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루프탑 건물을 빠져나와 10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나는 멈춰섰다. 넥타이는 바람에 날려 제멋대로 펄럭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까르띠에 팔찌. 그녀가 그 팔찌를 차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몇 달을 공들여 고른 그 물건이 그녀의 그 저질스러운 장난질에 대한 전리품처럼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놈의 티셔츠와 divorced라는 글자가 전멸등처럼 번쩍였다. 이대로 갈 수는 없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마지막 말조차 그녀에게 뺏길 수는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이성이 돌아오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움직였다. 발렛 파킹 티켓을 달라고 입을 때려던 주차 요원을 지나쳐 다시 그 유리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파티장의 소음이 다시 고막을 때렸다. 웃음소리, 쨍그랑거리는 잔소리, 그녀가 직접 고른 경쾌한 음악소리.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도, 내 친구들도, 샴페인을 나르는 웨이터들도. 나는 오직 케이크와 꽃, 그리고 조명 아래서 빛나는 그 팔찌가 놓인 테이블만 보고 직진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앞쪽에서 박지훈과 히히 낙낙거리고 있었다. 등 뒤로 내가 상처 입은 개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테이블 위에 팔찌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지자마자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어뒀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몇몇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지만 누구도 나를 말리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였거나 아니면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걸어 나왔다. 이번엔 진짜 끝이었다. 발렛 직원이 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2년 전 산 검은색 제네시스 G80. 수진이가 허세 가득한 수입 SUV를 사라고 닥달할 때 내가 유일하게 고집부려 지켜낸 내 차였다.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앉아 문을 쾅 닫고 잠시 핸들만 노려봤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지만 무시했다.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화려한 강남의 넌사인이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번져갔다. 운전한 지 5분이나 지났을까 시작됐다. 조수석에 던져둔 폰 화면이 환하게 밝혀졌다. 이수진 세 글자가 화면에 떴다.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고 또 울렸다. 올림픽대로에 올랐을 때쯤엔 거의 쉬지 않고 울려댔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여가는 게 곁눈질로도 보였다. 10통, 20통, 50통. 나는 앞만 보고 달렸다. 어둠 속에 뻗은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대체 뭘 원해서 전화하는 건가?
사과하려고? 아니면 좀 더 비웃어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티셔츠를 준 게 왜 괜찮은지 설명이라도 하려고?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전화기는 내가 지쳐서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울려댔다. 내가 살던 아파트, 아니 이제 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화면을 확인했을 땐 부재중 전화가 157통이나 와 있었다. 전부 그녀였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차 안에 정막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엔진이 식으면서 나는 틱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앉아있자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파티 망친 얘기가 아니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문제가 아니었다. 그 티셔츠, 그 미친 듯한 부재중 전화, 나 대신 박지훈에게 감사를 표하던 그 모습, 그게 우리 관계의 사망 선고였다. 그녀를 1순위로 두고 내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 그녀도 나를 봐줄 거라 믿으며 등골 빠지게 헌신했던 지난 몇 년. 그 결과가 고작 그녀의 화려한 밤을 위한 조롱거리라니. 나는 차키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다시 얼굴을 핥히었다. 익숙했던 아파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저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는 파티장을 떠났지만 동시에 그 결혼 생활에서도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걸든 말든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곳은 친구 민석이네 오피스텔의 낡은 소파 위였다. 오래된 원두 찌꺼기와 먼지 냄새가 섞여 나는 그런 방이었다. 내 양복 재킷 쓴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죽은 뱀처럼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어젯밤 파티장을 나와 곧장 이곳으로 차를 몰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다. 그 157통의 부재중 전화는 어둠 속에 봉인해뒀다. 민석이는 내가 한밤중에 들이닥쳤을 때 별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맥주 한 캔을 건네주고는 그냥 자게 내버려뒀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휑한 벽을 가로지르는 걸 보며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민석이가 머그잔 2개를 들고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녀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내 옆 탁자에 놓고 삐걱거리는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야, 김도현, 그런 일 겪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뜨거운 머그잔을 쥐고 그 온기가 손가락을 태울 듯 전해지는 걸 느끼며 녀석의 말을 곱씹었다. 민석이 말이 맞았다. 그녀가 그 티셔츠를 건네는 순간 나도 알았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무슨 재치 있는 선물인 양포장에서 주던 그 순간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티셔츠 한 장이 아니었다.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문제였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부라면 의뢰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애써 무시했던 그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쓴 커피를 목으로 넘기며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기억을 되감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부부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외면했던 그 모든 조각들 말이다. 수진이가 자기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살림을 정리해서 그녀를 따라갔다. 괜찮을 거야, 여보.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뿐인가? 승진 기회가 와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녀가 싫어하면 두말 없이 거절했다. 우린 팀이잖아.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줄 알았다. 휴가도 제대로 간 적이 없다. 그녀가 꿈을 쫓아 해외 콘퍼런스를 가고 경력을 쌓는 동안 나는 추가 근무를 하며 그 비용을 댔다. 불평 한마디 안 했다. 그녀가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하는 게 남편인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빛났다. 사람들은 수진이를 좋아했다. 특유의 매력과 웃음소리,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그 능력. 나도 그녀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하지만 어젯밤 내가 거금을 들여 설치한 그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빛나고 있었다. 박지훈, 그녀의 등대. 내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민석이를 쳐다봤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거칠고 쉰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걔한테 모든 걸 줬어. 민석이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임마, 알아.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걔는 너한테 티셔츠 한 장을 줬지. 뼈아픈 말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시 그 파티가 생각났다. 60명의 사람이 수진이가 박지훈에게 건배사를 하고 나에게 그 쇼핑백을 건네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웃었을까? 아니면 나를 불쌍하게 여겼을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었을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발버둥 쳤는데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민석이네 좁은 오피스텔 방이 점점 더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성거렸다. 밖은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빵빵거리는 차소리,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내 삶도 한때는 저랬다. 바쁘고 목표가 있었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지금 나는 커피잔 하나 들고 상처받은 자존심만 부여잡은 채 멈춰 서 있었다. 민석이는 말없이 자기 잔을 비우며 나를 지켜봤다.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다. 대학 때부터 친구인 녀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놈이었다. 한참 만에 침묵을 깨고 녀석이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당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며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처분만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고개나 끄덕이며 웃어주던 그 머저리는 어젯밤 파티장에 버리고 왔다. 주머니 속에 까르띠에 팔찌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내가 되찾아온 것의 증거였다. 어쩌면 민석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 그냥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된다. 누군가의 스포트라이트 무게를 짊어지지 않은 진짜 내가 누군지 찾아가면 된다. 나는 굳게 담은 입으로 녀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 이제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은 안 받으련다. 녀석이 머그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 이제야 내 친구답네. 파티가 끝난 후 이틀 동안 나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 157통의 부재중 전화가 저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그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민석이네 오피스텔 삐걱거리는 소파에서 먹고 자며 지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커피 머신이 꼴꼴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곳은 조용하고 단순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생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리해야 할 삶이 있었고 끝내야 할 결혼 생활이 있었다. 이미 시끄러워질 대로 시끄러워진 마당에 질질 끄는 건 딱 질색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아니라 회사 동료에게 소개받은 강혜정 변호사에게. 날카롭고 강단 있어 보이는,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다는 여자였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큰 창문이 나 있고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인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악수를 하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펜을 든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원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나는 까르띠에 팔찌를 쥔 주머니 속 손에 힘을 주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떨쳐낼 수 없는 돌덩이 같았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 결혼에서. 깨끗하고 조용하게, 드라마 없이요. 그녀는 이런 말을 수백 번은 들어봤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시끄러운 이혼은 질색이라서요. 시간 낭비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파티 이야기, 그놈의 티셔츠, 박지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메모만 휘 갈겼으며 필요한 질문만 던졌다.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뭐가 있는지, 누가 뭘 냈는지. 나는 아파트, 차 파티 비용까지 대부분 내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한쪽 눈썹을 살짝 축혀 올렸을 뿐 별다른 말은 없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섰다. 조용히 협의 이혼 신청하시죠. 괜히 소란 피울 거 없습니다. 본인 명예재산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쪽 명예는 그쪽이 가져가는 걸로 하죠. 만약 그쪽에서 딴지 걸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수많은 부부가 파탄나는 꼴을 봐서 이제는 어떤 감정 동요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에게는 비즈니스였겠지만 나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사무실을 나설 때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짐을 누군가에게 넘겨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우리의 아파트.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이는 없었다. 아마 처제네 집이나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징징대며 상처를 핥고 있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내 공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파티 이후 하루 휴가를 냈지만 이제는 일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IT 회사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내 직업이 그리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꽤 능력을 인정받는 편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파티션과 커피 머신을 지나 내 자리에 앉았다. 메일함은 난장판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급한 메일부터 분류하고 회의 일정을 잡으며 일을 시작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느낌이 좋았다. 점심시간 무렵 정 부장님이 내 자리로 다가왔다. 덩치 크고 목소리 크고 늘 셔츠와 안 어울리는 넥타이를 매는 양반이었다. 김 과장, 돌아왔네. 내 책상에 기대며 그가 말했다. 주말에 좀 힘들었다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좀 그랬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들고 있던 서류철로 내 어깨를 툭 쳤다. 새 클라이언트 하나 들어왔는데 좀 빡센 거냐? 자네가 맡아볼 텐가?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평소 같았으면 망설였을 것이다. 큰 거는 야근이 많다는 뜻이고 수진이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걸 끔찍이 싫어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기 없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 부장이 씩 웃었다. 그래, 그게 김도연이지. 오후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나는 프로젝트에 파고들었다. 전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스타트업 건이었다. 스프레드시트, 일정표, 예산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디테일 속에 나를 파묻었다.
엉망진창에 복잡했지만 내게 딱 필요한 도피처였다. 퇴근할 무렵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내 머릿속은 맑게 개어 있었다. 그 주부터 나는 수진이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후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디야, 얘기 좀 해, 같은 짧은 문자가 오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둥, 그냥 장난이었다는 둥 구구절절 변명이 이어졌다. 답장하지 않았다. 금요일이 되자 강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뒀고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흔들림 없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안중에도 없었다. 이건 나를 위한 일이었다. 내가 놓아버렸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정 부장이 나를 불렀다. 김 과장, 요즘 아주 날아다니던데 이대로만 가면 내년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뛰기 시작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고 거리가 온전히 내 것인 시간. 계획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민석이네 소파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났는데 그냥 무작정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동안 처박아뒀던 낡은 러닝화와 티셔츠, 반바지를 꺼내 입고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 처음 1km이면은 지옥 같았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청은망은이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걸 느끼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데만 집중했다. 민석이네 집 앞으로 돌아왔을 때 목덜미엔 땀이 비오듯 흘렀고 가슴은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아팠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마치 과거에 나약했던 내 모습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을 털어내는 기분이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녀가 나를 봐주기를,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기다리며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나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달리기는 내 일상이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 15분이면 문을 나섰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올 때까지 어둠 속을 달렸다. 1km씩 거리를 늘려갈 때마다 나를 짓누르던 짐들을 하나씩 벗어던졌다. 그놈의 파티, 그 티셔츠,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까지. 그 주에 나는 민석이네 집에서 나와 다시 아파트로 완전히 돌아왔다. 수진이는 여전히 없었고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강 변호사가 이미 이혼 서류를 보냈으니 아마 어디 숨어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겠지. 알 바 아니었다. 나는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가 골랐던, 내가 늘 끔찍하게 싫어했던 쿠션들을 내다버리고 회색의 심플한 담요로 바꿨다.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거실을 온전히 내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 나를 바꾸는 과정이었다. 창가 한쪽에 작은 책상과 스탠드를 놓고 노트 몇 권을 쌓아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계획,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용기가 없어 미뤘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벽에는 비전 보드를 만들어 붙였다. 가고 싶은 여행지 사진,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핀으로 고정했다. 나는 방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었다. 김도연이라는 인간을 재건축하고 있었다. 회사 일은 점점 빡세졌지만 즐거웠다. 정 부장이 맡긴 클라이언트는 정말이지 악몽 그 자체였다. 요구사항은 많고 까탈스러운 데다 변덕이 죽 끓듯 했다. 하지만 나는 감당해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은 새벽 러닝으로 이어졌고 다시 커피를 들고 책상 앞에 앉는 일상이 반복됐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내 성과를 위해 일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곤한 말이다. 어느 날 1년 전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났던 준호라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25쯤 됐을까?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르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형님, 저 스타트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녀석의 목소리는 들떠서 빨랐다. 제 친구 상우랑 같이 하는 건데 형님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나는 강남역 뒤편, 테이블이 끈적거리고 이모님들이 반말하는 국밥집에서 그들을 만났다. 준호는 덥수룩한 머리에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노트북을 들고 나왔고 상우는 좀 더 조용한 편이었는데 냅킨의 숫자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앱이었는데 뭔가 지역 밀착형이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나 기술 같은 건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 정리 좀 해주고 계획 세우는 건 도와줄 수 있지. 내 말에 두 녀석은 마치 내가 100억이라도 투자한 것처럼 입이 찢어져라 웃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나 예산을 검토하고 타임라인을 잡아주며 혼란스러운 그들의 머릿속을 정리해줬다.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다. 맨땅에 헤딩하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게 기분 좋았다. 어느 날 밤 녀석들과 긴 회의를 마치고 아파트 책상에 앉아 비전 보드를 멍하니 바라봤다. 태국의 해변 사진, 뉴욕의 마천루, 내가 꿈꾸던 전원주택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나는 핀을 하나 집어들어 새로운 목표를 추가했다. 준호와 상구에게 투자하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꿈에 베팅하고 싶었다. 그 꿈이 자라는 걸 보고 싶었다. 매일 아침 이어지는 달리기는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었다. 나는 조금씩 더 강도를 높이고 더 멀리 뛰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깨는 넓어졌고 다리는 탄탄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였다. 나는 더 이상 디보스잇 티셔츠를 들고 멍하니 서 있던 그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화나 사과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던 찌질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파트는 아직 작전 상황실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 계획과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파티장에서 팔찌를 되찾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정말 끝내주게 좋았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을 때였다. 옛 친구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이와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부류들과 어울리는 녀석이라 소식은 들었겠거니 했다. 야, 괜찮냐? 문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수진이 요즘 상태가 영 안 좋다던데.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웅궁거리는 소음,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다. 상태가 안 좋다. 잘 됐네. 그녀가 잘못되라고 저주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동정심 따위를 느낄 생각도 없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회사 일, 달리기, 준호와 상우의 스타트업까지. 나는 지난 몇 년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느낌이었다. 그녀가 비틀거리고 있다면 그건 오롯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1시간 뒤 민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박지훈 그 자식 회사 그만뒀대. 수진이 지금 회사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라더라. 그 문자는 내 주의를 끌었다. 박지훈, 그녀의 등대, 내가 그 빌어먹을 티셔츠를 들고 바보처럼 서 있는 동안
그녀가 건배사를 바쳤던 그 남자. 그놈이 사표를 냈다고.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 민호도 갑작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림이 그려졌다. 그녀는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했고 자신의 이미지까지 그놈을 중심으로 구축했는데 이제 그 기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눈을 돌렸다. 숫자들이 잠시 흐릿해 보였지만 이내 초점을 되찾았다. 지금 나에게는 일이 동아줄이었다. 정 부장은 내게 대형 프로젝트 2개를 더 맡겼고 승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사무실엔 나와 컴퓨터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나는 이 고요함이 좋았다. 생각할 여유를 주니까. 다음 날 또 다른 지인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와 좀 더 가까운, 아직 내가 관계를 끊지 않은 몇 안 되는 연결고리였다. 저기, 도현 씨, 수진이가 팟캐스트 시작했던 거 알아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 확신이 없는 듯 조심스러웠다. 근데 그거 1화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차를 몰고 퇴근하는 중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갔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영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다시 SNS 활동 시작했는데 예전 팔로워들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이 자꾸 그 파티 얘기만 꺼내서. 나는 핸들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 파티? 그 빌어먹을 티셔츠 사건 말이지.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지영이가 혼자 떠들다가 말꼬리를 흐릴 때까지 그냥 뒀다. 소식 고마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나는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상황이 쉬울 때 누군가가 나든 박지훈이든 자신을 떠받쳐줄 때만 빛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버팀목들이 사라지자 혼자서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반면에 내 인생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 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서류철 하나를 책상에 툭 던지며 말했다. 김 과장, 다음 달에 세미나 하나 잡혔어. 지역 비즈니스 포럼인데 자네더러 연사로 나와달라더군.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그가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자네, 요즘 아주 물 올랐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니까.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엄청 큰 세미나는 아니었지만 온전히 내 힘으로 얻어낸 기회였다. 그리고 진짜 큰 기회가 찾아왔다.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유명한 교수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두바이에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는데 김도연님께서 게스트 강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업계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시더군요. 두바이. 나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파티 비용이나 대주던 호구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초청받는 강연자가 되다니. 당연히 수락했다. 그날 밤 나는 국밥집에서 다시 준호와 상우를 만났다. 그들의 앱 개발은 더디고 난잡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 비상금 털어 모은 돈의 일부를 그들에게 투자했다. 형님은 진짜 저희의 비밀 병기라니까요. 준호가 감자튀김을 우물거리며 씩 웃었다. 상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내가 쓸모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비전 보드에 태국 전원주택 스케치 옆에 두바이를 추가했다. 매일 아침에 달리기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차가운 공기에 입김을 내뿜으며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이제는 10km까지 거뜬했다. 몸은 더 가벼워졌고 정신은 더 맑아졌다. 그녀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직장, 팟캐스트, 온라인에서의 영향력, 모든 게 사그라들고 있었고 나는 떠오르고 있었다. 세미나, 강연, 스타트업 투자. 한때는 온통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이제는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를 증오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녀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가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정의가 실현되는 기분이었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얻어지는 조용하고 깨끗한 승리였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정 부장이 특유의 그 쩌렁쩌렁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자네, 김도연 과장, 요즘 아주 날아다니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니까.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데 키가 3m는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세미나는 아니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였다. 그리고 진짜 큰 한 방이 찾아왔다.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업계에서 꽤나 잘 나가는 교수님에게서 메일이 온 것이다. 김 선생님, 두바이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 초청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김 선생님 성함이 자주 거론되더군요. 두바이. 나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두바이라는 세 글자가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아내의 파티 비용이나 대주던 호구 남편에서 지구 반대편에 초청을 받는 강연자가 되다니. 당연히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국밥집에서 준호와 상우를 만났다. 녀석들의 앱 개발은 더디고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굴러가고 있었다. 나는 내 비상금을 헐어 그들에게 투자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피 같은 돈이었다. 형님은 진짜 저희 비밀 병기라니까요. 준호가 감자튀김을 입에 물고 씩 웃었다. 상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반짝거렸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그 느낌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와 비전 보드에 태국 해변과 전원주택 스케치 옆에 두바이를 추가했다. 매일 아침에 달리기는 나를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새벽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이제 10km는 거뜬했다. 몸은 군살 없이 탄탄해졌고 머리는 더없이 맑아졌다. 그녀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직장, 팟캐스트, 온라인에서의 허세, 모든 게 사그라들고 있었고 나는 솟아오르고 있었다. 세미나, 강연, 스타트업 투자, 한때 그녀를 중심으로 돌던 세상이 이제는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녀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는 동안 그녀가 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은 묘하게 정의롭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내가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얻어진 조용하고 깔끔한 정의였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책상 위 연말정산 서류와 영수증 더미 사이에 끼어있던 봉투 하나. 강 변호사나 관공서에서 온 게 아니었다. 낯익은 글씨체. 그녀 특유의 둥글둥글한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문자가 끊긴 뒤로 몇 주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냥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었지만 빌어먹을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빳빳하고 묵직한 종이 4장에 그녀의 글씨가 빼곡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는 주저앉아 읽어 내려갔다. 진심이 아니었어. 첫 문장이었다. 펜을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종이가 움푹 패여 있었다. 그 티셔츠는 그냥 웃자고 한 거였어. 바보 같은 장난이었어. 당신이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거기서 멈췄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장난? 그걸 지금 장난이라고 부르나? 6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지훈이 옆에서 비웃고 있고 내가 그 이온 티셔츠를 들고 광대처럼 서 있었는데 그걸 장난이라고? 계속 읽었다. 편지는 온통 사과와 변명 그리고 추억파리로 가득 차 있었다. 2년 전 바닷가 기억나? 나 발목 삐었을 때 자기가 나 업고 모래밭 걸어갔잖아.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그래, 좋았지. 나도 기억한다. 햇살에 피부는 타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내 등에 매달려 웃던 그녀를. 하지만 그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하고 그녀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며 서서히 물주로 전락하기 전의 일이었다. 편지는 이어졌다. 어조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보고 싶어.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깨달았어. 나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벽을 응시했다. 필요로 했다고. 그녀는 내 파티 기획력이 필요했고 내 돈이 필요했고 박지훈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옆에 서 있어줄 병풍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나라는 사람, 모든 것에 내라고 대답하는 호구 남편이 아닌 진짜 김도현은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그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마지막 장을 넘겼다. 미안해. 주문처럼 반복해서 써놓은 그 말. 내가 망쳤어. 다시 되돌리고 싶어. 고치고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뭘 고친단 말인가? 결혼은 끝났다. 끝났다. 서류에 도장 찍었고 아파트 정리했고 그녀의 짐은 다 뺐다. 나한테 티셔츠 한 장 던져주고는 내가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다시 호구짓 하러 돌아올 줄 알았나 보지. 나는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독한 뒤 반듯하게 접었다. 영화처럼 찍거나 태우지 않았다. 그냥 책상 옆 서랍을 열고 내 주민등록등본과 여권,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는 곳에 밀어 넣었다. 쓰레기는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이었다. 내가 누구였고 그녀가 누구였으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증거물.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답장은 쓰지 않을 것이다. 전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다. 그녀가 나를 봐주기를, 이런 말을 해주기를.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은 너무 늦었고 너무 공허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옆에는 비전보드가 붙어 있었다. 두바이, 태국, 준호와 상호의 스타트업. 내 머리는 지금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편지 속 과거가 아니라 파티날 그녀가 티셔츠를 건네며 짓던 그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웃기지 마라. 그 순간 그녀는 진심이었다. 박지훈과의 새로운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지. 그런데 이제 그놈은 떠나고 커리어는 박살나니 다시 예전의 안전한 보험이었던 나를 찾는 거다.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그 보험 상품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달렸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날카롭고 상쾌했다. 10km가 11km가 되었다. 다리는 더 힘차게 움직였고 머리는 맑았다. 편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음 주 세미나, 두바이 강연, 그리고 준원의 앱 런칭 생각만 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출근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정 부장이 씩 웃으며 말했다. 김 과장, 요즘 아주 불타오르네. 계속 그렇게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그녀의 짐이 아니었다. 온전히 내 삶의 무게였다. 편지는 서랍 속에 그대로 두었다. 내가 싸울 필요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든 말든 나는 이제 그녀를 그리워하는 짓 따위는 관뒀으니까.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들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계획된 건 아니었다. 그냥 노트 한 권을 집어들고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 파티, 그 빌어먹을 티셔츠, 157통의 부재중 전화. 그녀가 비웃고 사람들이 킥킥댈 때 느꼈던 그 모멸감. 팔찌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서 나오던 순간의 기분.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종이 위에 박제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야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나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였다. 매일 새벽을 달리고 내 삶을 재건하고 그녀의 승인만 기다리던 옛날의 나에게 작별을 구하는 과정. 나는 밤마다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내가 쌓아 올리는 성벽의 벽돌처럼 글자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러닝을 마치고 돌아와 그 내용을 노트북으로 옮겨 적었다. 화면으로 보니 느낌이 달랐다. 더 정돈되고 더 날카로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름 없는 블로그 사이트에 게시 버튼을 눌렀다. 익명의 남자 이야기. 제목은 부재중 전화 157통이라고 달았다. 그녀가 보라고 쓴 건 아니었다. 그냥 그 제목이 딱 맞았다. 그러고는 잊어버렸다. 일주일 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다. 이거 완전 제 얘기네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힙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공감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계속 썼다.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글을 올렸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구명조끼가 되었는지, 남의 시선 따위 신경 끄게 된 과정들. 블로그는 커졌다. 조회수는 수백에서 수천으로 늘어났다. 이메일도 쏟아졌다. 고맙다는 인사, 조언을 구하는 질문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앞이 안 보일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전문가인 척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대답했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답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건 복수극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이야기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무언가를 다시 지어 올리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이와 커피를 마시며 툭 던지듯 말했다. 나 블로그 한다. 사람들이 꽤 좋아하더라고. 민석이가 눈썹을 꿈틀하며 피식 웃었다. 뭐야, 김 작가님 되셨어. 나도 따라 웃었다. 아니, 그냥 노트북 끄적이는 아재지. 근데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 시내 카페에서 한 여자가 나를 붙잡았다. 혹시 157통 그분 아니세요? 나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맞는데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글 정말 잘 읽고 있어요. 덕분에 이별하고 나서 많이 힘을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말문이 막혔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웅걸거렸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라고. 그녀가 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진짜였다. 모니터 속 글자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블로그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SNS 계정도 만들었다. 부재중 전화 157통은 고유명사가 되었다. 독자들이 그렇게 불렀고 퍼날랐다. 강연 요청, 기고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엔 소규모 워크숍 같은 작은 제안들을 수락했다. 배신 이후에 삶 재건하기 같은 주제로 이야기했다. 5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보냈다. 점차 판이 커졌다. 패널 토론, 팟캐스트 출연, 잡지 칼럼 기고.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야기했다. 준호와 상구도 가세했다. 형님, 이거 브랜드로 만드셔야죠. 어느 날 밤 국밥집에서 준호가 노트북으로 앱 매출을 확인하며 말했다. 티셔츠요. 이혼 말고 더 멋진 걸로요.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녀석은 진지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꽤 괜찮은 결론이 나왔다.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었다. 의미를 담고 싶었다. 재건, rebuild. 내가 말했다. 그 단어가 좋겠어. 녀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시제품이 나왔다. 검은색 티셔츠에 심플한 흰색 글씨, rebuild.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내 블로그를 읽고 다시 일어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움직임은 커져만 갔고 나도 함께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파티장을 걸어 나온 남자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남자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몇 년 만에 다시 꺼낸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노크 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다. 3번의 짧은 두드림, 왠지 모르게 위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기타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우산도 코트도 없이 쫄딱 젖은 채로.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파티장 조명 아래서 나를 비웃던 그 세련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작고 초라해 보였다. 들어가도 돼? 기어 들어가듯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비켜서서 그녀가 들어오게 했다. 그녀의 몸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을 닫고 돌아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앉지도 않고 추운 듯 몸을 감싸 안은 채 서 있었다. 보고 싶었어. 한참 만에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좋았잖아.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말들이 눅눅한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파지는 못했다. 아니,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좋았던 거지. 당신은 운이 좋았던 거고. 그녀는 뺨이라도 맞은 듯 움찔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흐느끼더니 점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다 내가 바보였어. 파티도 박지훈도 전부다. 당신을 잃을 생각은 없었어. 나는 내 거실에서 울고 있는 한때 내 전부였던 여자를 지켜보며 내 감정을 살폈다. 분노, 연민, 뭐라도 느껴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다 겪어버린 감정들이었다. 상처, 배신감, 내가 투명 인간 취급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타는 듯한 고통. 나는 이미 몇 달 전 새벽 런닝을 하며 블로그에 글을 쓰며 그 모든 걸 애도하고 끝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쏟아냈다.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직장도 팟캐스트도 다 망했어. 박지훈은 떠났고 나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냥 당신이 필요해. 또 그 소리다. 필요하다는 말.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조명이 꺼지니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었다. 똑똑히 듣게 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나한테 그 티셔츠 줄 때는 내가 필요 없었잖아. 나 대신 그 자식한테 고맙다고 할 때도 난 필요 없었고.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할 자격 당신한테 없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는 앉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파티, 부재중 전화, 편지. 이 모든 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시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호구 김도연이 아니었다. 미안해. 그녀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선택을 했고 나도 그곳을 걸어 나오며 내 선택을 했다. 밖에는 빗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지며 우리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한참 뒤 그녀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났다. 갈게. 기어가는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린 뒤 잠시 그 고요함 속에 서 있었다. 끝났다. 진짜 끝이었다. 이혼 서류 따위가 아니라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하고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늦게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자냐? 안 잔다고 하길래 기타를 메고 녀석의 오피스텔로 갔다. 빗줄기는 가늘어져 있었고 거리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우리는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젖은 공기가 시원했다. 나는 기타 코드를 몇 개 튕겼고 민석이는 난간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수진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투박하지만 솔직한 기타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시끄러운 환호성 같은 평화가 아니라 뼈속 깊이 스며드는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였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밀라노의 한 콘퍼런스 센터 무대 뒤 두꺼운 커튼 너머로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파티장에서 티셔츠를 받고 걸어 나왔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 나는 지구 반대편의 세련된 무대 뒤에서 수백 명의 관중에게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 서 있었다. 배신 이후의 재건, Rebuilding After Betrayal. 프로그램 책자에 내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매고 재킷을 털어낸 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대 감독이 큐 사인을 보냈고 나는 조명 속으로 걸어 나갔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많은 얼굴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는 구두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순간 1년 전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루프탑바, 그녀의 비웃음, 내 손에 들린 디보스트 티셔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예전에 제 아내의 생일 파티 비용을 전부 대주고 선물로 이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부드러운 파동 같았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5분 뒤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다시 회수했고 제 인생도 함께 되찾아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며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57통의 부재중 전화, 그날 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일, 새벽에 달리기, 야근, 블로그가 어떻게 하나의 운동이 되었는지.
그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건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와,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저 객석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강 변호사와 이혼 도장을 찍은 일, 준호와 상우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일, 민석이와 옥상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기타를 치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나는 관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건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갈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말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부심 혹은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최 측, 청중들, 팟캐스트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하는 남자. 나는 웃으며 악수를 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이 모든 에너지가 좋았다. 나중에 호텔방에 돌아와 밀라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폰을 꺼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오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저도 그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케이크값, 꽃값, 아내의 꿈값이나 대주다가 티셔츠 한 장 받고 쫓겨난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두바이를 거쳐 밀라노에 와 있고 초청장은 쌓여가고 있다. 준호와 상우의 앱은 지난달에 정식 출시됐고 런칭 파티에서 나는 리빌트 티셔츠를 입고 녀석들과 건배를 했다. 민석이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다. 1년 축하한다. 김도현, 너 전설이다. 전설까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나였다. 좀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무식하게 오래 달리는 걸 좋아하는 김도현.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 그 까르띠에 팔찌와 편지가 들어있지만 꺼내본 지 오래됐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중요하지 않다. 지영이를 통해 그녀가 어딘가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 챕터는 닫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섰다.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다음엔 뭐가 있을까? 더 많은 강연, 책 출판, 녀석들 사업 확장. 블로그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 부재중 전화 157통은 고통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의 구호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딱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바로 내 자신이 내게 건 전화. 복수가 아니었다. 재발견이었다. 세상이 당신이 무너지길 기대할 때 계속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를 위한 박수도 우리를 위한 박수도 아니었다. 오롯이 나를 위한 박수였다. 나는 밀라노의 밤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지금의 내가 된 나 자신에게 건배를.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것임을 알았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1년 전 그날 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루프탑을 걸어 나온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라는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화내지 않으셨나요?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보란 듯이 아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과거의 영광과 후회 속에 갇혀 빗속을 헤맬 때 저는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제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정의 저스티스였고
그 어떤 사과 편지보다 더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삭막한 도시 서울. 우리는 종종 사랑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그림자로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려다. 내 안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혹시 억지로 쥐고 있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티셔츠가 있지는 않습니까? 놓아버리면 끝날 것 같아 두려운 관계, 미련 혹은 상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처럼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하게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